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토크멘터리 전쟁사 시청자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후. 저희가 2020년 첫 녹화 날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래서 저희 토크멘터리 전쟁사 또 제작진분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동아시아 전쟁을 쭉 지속해 왔는데 조금 더 새해가 밝았으니 시청자 여러분들을 원하는 걸 뭘 하면 좋을까 해서 가져왔는데 저는 대박 예감합니다. 아,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이 원하시기도 했고 원체 좀 많이 알려진 전투이기도 하고 많이들 관심 갖는 전투다 보니까 많이들 달려들지 않을까. 저도 뭐 이번 네. 편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네. 영화로 이 전쟁을 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뭐- 벤 애플릭, 네. 조시 허트넷 뭐 이런 분들이 정말 엄청나요. 예? 네? 조시 허트넷. 뭐? 미안합니다. 하트네트. 네. 딱 이 주인공 분들만 들어도 진주만이구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꼭 진주만 영화뿐만 아니라 이 태평양 전쟁 관련해서 미국 드라마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시기도 했고 저희도 한 번 더 자세히 다뤄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진주만입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일본의 미국 기습 공격. 미국의 본격적인 전쟁 침전과 함께 태평양 전쟁의 서막을 열었던 대사건.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감행했던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진주만 공습. 진주만 공습. 사실은 뭐 모든 전쟁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슬프고 끔찍한 일이었죠. 그런데 미국하고 일본의 전쟁이 시작된 시발점이기도 했고 전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본이 미국을 폭격하면서 물론 섬이지만 폭격하면서 시작된 전쟁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양 국가의 사이는 그 전쟁 선포를 할 만큼 그렇게 안 좋았나요? 그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확히 네. 아는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옛날에는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미국과 일본은 앙숙이라고 알았죠. 그런데 이제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가스라 테프트 조약 같이 사실 일본을 개항시킨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아, 그래요? 페리제도 흑선이 와서 이제 개항시켰죠.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런 거 아니고? 한정된 곳에서 제한된 무역만 했었고 네네. 전면적으로 일본의 문호를 개방시킨 건 미국입니다. 강제로요? 네, 대포 한 두어 발 쏘니까 안 되겠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이 강제라고 보면 강제고 일본은 강제라고 안 해요. 약간의 협박 통해서 우리가 자진해서 주도적으로 받아들였다. 열었다. 이렇게 주도적으로 열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하여튼 둘은 그래도 원만한 관계였어요. 네. 뭐 예를 들어 영국이 인도나 뭐 인도 차이나 프랑스가 먹는 거하고 좀 달랐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아시아의 섬나라를 참 좋은 세상으로 이끌었다. 되게 뿌듯했고 뭐 어쨌든 일본은 쟤들 덕에 우리가 넓은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돼서 성장하면서 뭐 그 유명한 가스라 테프트 조약도 맺고 뭐 이렇게 알아서 야 그래 친했잖아. 그러다가 갑자기 전쟁이 난 줄 아는데 중간에 몇 번의 굴곡이 더 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일본이 성장해서 러시아 치고 중국을 친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쵸. 세상이 다 그렇지만 일본하고 중국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전 세계 모든 나라고 다 물어봐. 어디 선택하겠나. 그렇죠. 정해져 있는 답이죠. 그렇죠. 그럼 누구를 들겠냐고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실 그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러일 전쟁 이후부터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만주란 지역에 대한 모든 열강에 관심이 있었어요. 만주 지역에. 근데 일본이 만주 지역을 차지하는 걸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서구 사회가. 근데 일본은 여기서 일본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서구 사회가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당한 권리요. 어떤 면에서 정당한 권리?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서구 제국주의자들은 아무런 방해 없이 식민지를 지배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는데 어째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이런 논리였어요. 니네는 식민지 되고 왜 우린 안 돼? 이런. 그 미국이 중국 왜 너희들 왜 중국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더니 니네 인디안 안 죽였냐? 그걸로 인디안 땅 뺏은 주제. 우리는 왜 시비야? 이러면서 이제 거꾸로 이게 반미 감정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이제 1930년대에 들면서부터 미국은 이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 저도 처음 알았는데 네. 미 연방 최고 법원이 무슨 결정을 내리냐면은 일본인은 절대 미국 시민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요. 일본인은 네, 쉽게 말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자유의 나라, 기회의 그렇죠. 나라잖아요. 그다음에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네. 이거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시민권 자체를 절대 누가 일본인은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나라들이 동참합니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다음 심지어 몇몇 중남미 국가들도 여기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찍이부터 일본이 점점점 커지는 거에 대해서 많은 나라에서는 견제를 했던 거였네요. 근데 이 상황에서 엉뚱하게 일본의 사회 지도층들이 전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피기 시작해요. 왜요? 당시에 떠돌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군의 특수부대가 미국 전략기지에 가벼운 기습 공격을 하면 일본에 대한 미국의 자세가 매우 부드러워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력 아이고. 시위. 놀랍게도 일본은 이제 전략을 세웠을 거 아니야. 걔들이 만주 침략할 때 만주만 먹겠다고 침략하진 않았거든요. 네. 대전략을 세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우리의 걸림돌이 된다는 걸 이미 눈치채서 사실은 러일 전쟁 나기 전부터 미국과의 가상 전쟁 시나리오를 짜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한참 미국하고 일본이 서로 좋고 좋아 뭐 보이는데. 나눠 먹고 할 때 생각해보세요. 나눈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게 줄어든다. 그렇지. 아니죠. 예를 들면 허준 씨, 당신은 이쪽서 이쪽 먹으셔. 네. 나는 이쪽 먹을게. 네. 남들이 볼 땐 되게 친한 것 같잖아. 네. 근데 둘이서 이렇게 선을 긋는다는 건 사실은 이미 상대방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야. 그러니까 나와 너의 영역을 나눈다는 것 그렇지.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쟤네 둘이 사이좋게 나눠먹고 있어지라고 하지만 그 선을 그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갈등의 시작이고 그렇죠. 서로가 적으로 인식을 했다. 그 과정에 쟤네가 선을 조금씩 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전쟁의 시작이고 그렇지. 미국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이게 개인과의 관계에서는 악수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들이 갈등의 관계에서 뭐 이렇게 친구의 관계로 들어섰구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제 정세에서는 아무 상관없는 애랑 악수를 왜 해? 그러니까 악수를 하고 뭐 동지가 되고 친구가 됐다는 건 다시 말하면 걔를 싸울 수도 있는 상대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은 이미 미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시커먼 속내가 있었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1920년대부터 네. 일본이 이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그러니까 드는 의문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일반 대중은 정보를 잘 모르잖아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혀 모르죠.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나 일부 지식인들이 어떤 감정적인 얘기를 하는 건 네. 이해할 수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쉽게 말해서 이제 헤드쿼터에 있는 사람들, 의사 결정자들이 네. 생각을 해야죠. 저 상대방을 적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저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만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만큼 된다는 걸 알면 훨씬 쉽죠. 쉽다기보다는 절대 만약에 그 차이가 크다면 절대 전쟁의 길을 안 나가서 하겠죠. 안 되죠. 못하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모든 사회 분위기가 전쟁을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미국이요 아니면 일본? 일본 안에서. 일본이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1920년부터 생각했던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와 미국의 격차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자, 근데 과연 줄어들었는지 한번 제가 지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940년 기준으로 일본의 국민 총 생산이 90억 달러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때 1,100억 달러입니다. 경제 규모가 12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이거 전체적인 GDP 규모고 이걸 만약에 개별 지표로 한번 들어가 보면 결과는 더욱 놀라운데요. 철강은 20배 차이가 났고요. 석탄은 10배, 전력 생산력은 6배, 알루미늄 6배.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비행기나 자동차의 생산 능력 있죠. 400배가 넘게 났습니다. 즉시 전력이 생산되는 군수물자 분야에서는 더 많이 차이 나는 거네요. 그다음에 가장 암담했던 게 뭐냐면 석유 비축량이었어요. 석유 비축량은 700배 정도 차이가 났었고요. 일본은 석유 안 나오잖아요. 예, 안 나.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예전에 석유가 아주 조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거의 뭐 안 나온다고 봐도 될 정도였고, 미국은 그 19세기 이후에 텍사스에서 유전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영화도 예. 많이 나왔죠. 그럼.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혀 석유에 대한 문제는 없었고요. 그럼 그 정도로 물자 차이가 난다는 건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 석유 주수입국이 미국이었던 네,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은 진무 덴노지 이래로 2600년간 외국과 전쟁을 해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진 적이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의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일본은 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이 오판하는 데는 중요한 문제가 예를 들어 일본이 미국하고 싸운다고 했을 때 육군이 싸우느냐 해군이 싸우느냐. 그렇죠. 해군이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군 전략은 주로 해군한테 맡겨놔서 육군은 새카맣게 몰랐어요. 우리 깜짝 놀랄 정도로 심지어는 그 유명한 도조 히데키가 진주만 공격을 몰랐어요. 예, 서로 육군과
해군이 정보 공유를 안 합니다.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요. 아니 그 전쟁 개시 이 우리가 오늘 하는 진주만 공격을 도저가 몰랐다고. 근데 이제 원체 급습이었으니까. 그럼 해군 주도로 하면서 육군한테는 안 알려주는 거예요. 와 사이가 엄청 나쁜 거. 엄청 싫어하는 거. 주는 거 없이 미운 사이. 아 근데 그거는 꼭 사이 나쁜 것보다도 이때 일본이 국력 대비 무한 군비 확장을 하니까 당시 이제 우리가 말하기는 그때 뭐 관동군이 다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천황이 허수아비고 예를 들면 뭐 완전히 군사 정권이 돼가지고 문관들은 아무 소리도 이런 수준은 아니었거든.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너무 세져서 정말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 안 되니까 나눠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해군하고 육군을 그래서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네네. 그랬는데 미국은 무조건 해군의 몫이었어. 이건 바다에 싸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진주만 공격한다는 것도 어렴풋이 알았는데 날짜가 며칠인지 이런 거 몰랐다니까. 며칠 전에 이제 완전 협상은 결렬되고 이제 우리 공격합니다. 도조가 언제? 며칠 후에. 조만간. 안 알려요. 대충 조만간. 그러니까 대충 도조가 알았던 게 12월 1일 근처일 거다라는 근처에. 얘기가 있어요. 네. 12월 그러니까 진주만이 12월 7일에 일어났잖아요. 네. 12월 1일 근처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함대가 이동하고 있고 어디까지 가고 세부 작전 계획은 하나도 모르고. 다 출항하고 나서. 그 정도면 친구랑 술 약속 잡을 때도 그 정도는 좀 짧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반목이라는 개념만은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영역을 나눠 놓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목도 된 거지. 우리 너랑 안 놀아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일본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 엘리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의 라이벌이라고 생각되면 절대 협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출세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나눠만 놨으면 되는데 그들한테 권력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파벌 싸움이 돼버리고 경쟁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예를 들면 천황이나 또는 일본의 수상이 권력이 미국처럼 확고한 상황에서 군대가 나눠져 있으면 괜찮아. 근데 얘들이 방 기자님 말한 건 너무 세진 거예요. 네. 너무 세져서 이 헤드쿼터가 제대로 통제를 못하니까 그렇다고 다 합쳐갖고 그렇게 되면 정말 군사 독재가 되니까 지들도 그렇게는 안 해. 그리고 자기들도 싫잖아 그거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 헤드쿼터 없이 군부가 너무 세지니까 두 개의 군대가 따로 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미국이 니네 하지 마. 뭐 아니면 니네 가만 안 둬 이렇게 안 했어요? 일단 중일 전쟁이 발발하죠. 그러니까 중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최초로 이제 미국이 제재에 들어갑니다. 아 들어갔어요. 예, 근데 최초의 제재가 뭐냐면 항공 자재의 대일본 수출 금지였어요. 항공자재. 예. 근데 이건 사실 별다른 효과가 없는 조치예요. 일본한테. 일단 경고에 비슷한 거예요. 전혀 일본한테는 어떤 이빨도 안 먹히는 거예요. 항공자재라고 함이 예. 항공기를 만드는 재료를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좀 기다렸어요. 그래도 네. 정신 차리겠지 그래도. 왜냐하면 미국이 봤을 때 일본은 러일 전쟁 전까지는 서구 사회에서 바라본 일본, 특히 미국이 바라본 일본은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말은 그래도 서구 잘 사회를 듣는다. 정말 잘 쫓아오는 모범생이었어요. 내 아끼는 동생. 제자인데 이놈이 이게 그리고 당시 일본이 그 정도로 성장한 걸 미국은 몰랐어. 그렇죠. 아 몰랐어요. 예, 사실 진주만 날 때도 미군 조종사들은 지네 비행기가 훨씬 좋은 줄 알았고 일본 애들 비행기는 푸닥푸닥하고 배는 비실비실하고 현역에 있는 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완전 반대였잖아요. 일본이 훨씬 월등했잖아요. 네. 지금 훨씬 월등했다고 말씀하신 건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1차 제재로 항공 재료 제재, 네. 예, 수출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38년에 했는데 그 이빨도 안 먹히니까 39년에 미일 통상 항해 조약을 파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이제 더 말해서 이상. 민간의 자율적인 수출입까지 미국 아하.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아하. 거예요. 네네. 자, 근데 1940년 기준으로 해서 일본 기획원의 조사한 자료를 한번 보면요. 일본의 연간 총 수입액 21억 엔이 총 수입액인데 그 중에 19억 엔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거예요. 아 이거 봐요. 그걸 끊어버리면 진짜 일본이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석유 수입의 80%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석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전략 자원 석유, 정밀 기계 부품 이런 거 등등등 모든 이른바 전략 자원들이 대부분 미국한테서 들어왔었어요. 미국은 끊으면 이거 전쟁 그렇죠. 못해 이렇게 생각을 정확합니다. 하는 거예요.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국가 존립 자체가 위틀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서 말했던 믿는 구석이 발생하게 됩니다. 뭘 믿어요? 러시아? 두 가지를 믿었죠. 첫째, 걔들이 말하는 황국 정신. 당시 해군 애들이 육군 도주한테 가서 네. 이제 그쪽에도 이런 애들이 있잖아. 네네. 특히 해군이 미국 통이 많았어요. 미국하고 우리 솔직히 이거밖에 상대가 안 됩니다. 네.
그랬더니 도조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황국 정신이다. 야 갑자기 생각나는 그 이름 무다구치 레냐가 갑자기 또 번쩍 떠올랐는데. 근데 이건 지들도 한 소리일 거고 네네. 이제 진짜 믿는 구석은 독일이었어요. 독일이요? 아, 독일하고 이탈리아. 요게 정밀하게 보면 좀 이게 굉장히 왔다 갔다 네네. 하는데 사실 그때 기자님 지금 말씀했지만 사실 일본이 열악하잖아. 네. 지들도 생각 많이 했어요. 네.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일단 중국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형이잖아요.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그렇죠. 때는. 그래서 자기들은 중국을 확 먹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네. 이 중국 전선이 늪이 된 거야. 근데 미국하고 일본은 이미 전쟁 중인 게 네. 국민당 정권이 버티는 게 미국 군수물자로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우방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지금 중국의 물자는 미군한테 다 나오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을 삼키고 자기는 딱 빠져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이 사천성까지 그 옛날 그 총나라까지 들어간 국민당 정권이 왜 버티니? 라고 봤더니 미국이 주는 물자야. 그렇죠. 그 물자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우리 옛날에 했던 버마에서 들어가요. 네. 그거 다 미국이 줬거든. 그러니 일본 애들은 아니 우리도 미국한테 먹고 살고 중국도 미국한테 먹고 살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일본 입장이 이거죠. 이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마 쪽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방 지역으로 가는 미국의 수송로를 차단해야 된다. 그래야지 자기가 모든 아시아 전체를 석권할 수 있죠.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대동아 공영권이죠. 이게.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좀 덜 돼서 그러는데 중국 본토의 거의 전역은 국민당 정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당 정권은 그냥 니네 그만큼 먹고 살아 우리는 요거 중국 본토 먹을게 요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그게. 왜냐하면 중국 인구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에 들어가면 완전히 청나라처럼 이렇게 지배하기 전에 이렇게 갖고 있으면 결국 녹아버린다니까. 네. 다 얼려야지. 네. 물 속에다 얼음을 퐁퐁 집어넣으면 얼음이 다 녹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갈등이 뭐였냐면 이게 미국이 빠져도 중국을 먹거나 네. 그렇다고 또 미국한테 덤빌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다 포기하자. 네. 그래서 1940년이 됐을 때는 아, 포기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전선 더 이상 안 되면 철수하자. 아. 여기까지 생각을 했다고. 네. 얼마나 속쓰렸겠어. 다 먹었는데. 다 내가 먹었는데 다 그들 먹은 게 생각에서. 아니라 그냥 들어가서 네. 진탕 돈 쓰고 사람 썼어요. 그 문장이 아깝지. 있는데 야 뼈저리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를 쓰고 얼마의 젊은 피를 흘렸는데 이걸 토해놓고 나와야 돼? 이게 누구 때문이야? 미국 때문이야. 우린 이긴 전쟁인데 쟤들 때문이야. 이가 갈렸군요. 이러고 있는데 방금 기자님 말했듯이 그러면 차라리 버마를 끊어버리자. 끊거나 그러니까 전국 미국하고 싸우거나 네. 아니면 빠지자. 막 갈등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독일이 프랑스를 확 쓸어버린 거예요. 와 이거를 진짜 나는 뭘 배웠지? 이거를 따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배웠는데 이 당시에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 프랑스를 치기 시작한 거군요. 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치자마자 치- 끝났죠. 끝났죠. 하긴 한 달 만에 끝났잖아요. 바로 끝나긴 했죠. 거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달 단위로 상황이 바뀐다니까요. 네. 그랬더니 일본의 눈은 일본을 생각해 보세요. 다시 정리하면 그 어마어마한 피와 돈을 쓴 중국에서 야 빠져. 할 수 없다 빠지자. 근데 누가 화나갖고 야 차라리 치자. 이거 자르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독일이 혹 쓸어버리는 거야. 영국이 금방 넘어갈 것 같은 거야. 여기서 이제 머리가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독일이 유럽을 다 점령하고 영국까지 점령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미국과 독일의 1대1? 아니지. 미국이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 말이죠. 동맹국이니까. 미국이 독일하고 싸워야 되니까 우리하고 못 싸울 거야. 전선을 나눌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독일 파이팅 이렇게 된 거군요. 예전에 우리 유보트 할 때 영국의 논리가 그거였잖아요. 만약에 우리까지 지면 그렇지. 너네는 일본하고 독일 양쪽 바다에서 싸워야 돼. 대서양 태평양에서 싸워야 된다. 그렇죠. 이 논리예요. 일본도 바보가 아니니까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눈을 일본 쪽으로 못 돌리고 유럽 쪽으로 돌렸었잖아요. 저희가 배웠을 때는. 그러니까 일본이 재빨리 독일하고 동맹을 맺어요. 이탈리안 덤으로 따라오니까 그래서 삼국 동맹이죠. 아하. 그리고 이 삼국 동맹이 결성되고 나서 네. 일본의 외상이 있습니다. 마스오카 요스케라고. 근데 사실 외무장관 외상이면 외교적 수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어처구니없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전 세계 언론에도 되고. 아, 전 세계 언론에도 되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일본의 생각인 거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일본에서 헤드쿼터는 철수까지 성격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들의 의견이 절대 일치되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삼국 동맹이 나서 누구 하나 강경파가 탁 나오면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나? 그걸로 싹 쓸려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미 협상이 잘 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독일하고 덜커덕 동맹을 맺어요. 근데 그 당시에 독일하고 소련은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거든. 그렇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보면 원래 그 사국 동맹 하려고 그랬어요. 아, 독일도 소련까지 소련. 끌어들여서 사국 동맹을 하려고 했어요. 이건 무섭다. 일본도 생각한 게 사국이 주축국이 되면 우리는 미국을 밀어낼 수 있다고. 그렇죠. 힘이 더 커지는 아니 거죠. 생각만 해도 독일의 가장 큰 패착 중에 하나가 소련을 무시했던 것인데 사국 동맹이면 와 끔찍하다. 와 진짜 끔찍하다. 사국 동맹. 그래서 그때 스탈린은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아. 일본하고는 이제 그래서 사국 동맹이 안 되니까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중립 조약, 불가침 네, 조약을 네. 맺어요. 근데 일본은 이걸 거의 사국 동맹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생겨요. 미국은 못 덤빌 것이다. 네. 곧 영국은 독일한테 넘어갈 먹힐 것이다. 것이다. 이제부터 이제 독일은 우리가 늘 확증 편향 얘기하는데 좋게 생각하기 시작해. 자기 유리한 대로. 네네.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게 또 생겨. 프랑스가 망했어요. 네. 영국도 곧 망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독일에 붙자. 해외 식민지들을 일본이 다.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쭉 밑에 있는 거는 전부 영국, 영국, 프랑스 프랑스. 땅이에요. 그렇지, 내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국 동맹 개념이니까 뚝 잘라서 위쪽은 소련, 뚝 잘라서 유럽은 독일, 뚝 잘라서 이 아시아. 남쪽은 전부 다 일본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버마는 영국 식민지고 인도 차이나 반도는 프랑스 거였는데 이거를 자르면 중국까지 덤으로 들어와. 그러네. 중국에 대한 모든 보급로가 차단됩니다. 그러네. 아 이제야 좀 일본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믿는 구석이 있었는지가 확 와다. 아까의 아니. 그 신의 나라다까지는 말도 안 근데 되었지만. 지금 이 이해가 간다는 것은 네. 그들의 상상 속. 그러니까 이 기자님이 좋아하는 누구나 그럴 듯한 계획은 있죠. 많이 맞기 전까지는. 근데 다시 돌아가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아유, 미국한테 80% 수입하고 안 사는 되죠. 의정부인데. 이게 냉정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중국을 먹으려다가 네. 나오려고 그래. 근데 갑자기 중국도 먹을 수 있어. 인도 차이나도 먹을 수 있어. 인도네시아도 말레이 반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다 먹을 수 있어. 어느 걸 택할래요? 묻고 더블로 갈 것 같은 느낌. 아니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정말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이게 저희가 마세요. 괜히 또- 희화하거나 무슨 이런 뜻이 아니라 네. 전쟁사를 배울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배우면서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이루어졌구나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감정을 섞어서는 얘기하지 맙시다. 아 제일 감정 많이 섞잖아요. 자,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계속해서 제가 감정을- 오늘 올 때 최대한 일본을 이렇게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야겠다라고 왔어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 이분 이런 거 있잖아. 옆에서 미국한테 이렇게 됐을 때, 그래, 다행이다. 오히려 저렇게 안 했으면은 미국이 참전 안 했으면 더 문제가 있었을 텐데 소련이 만약에 사국 동맹에 있었으면 우리는 그러면 언제 뭐 독립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어떤 감정이라는 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네. 그들의 입장에서 이들의 입장에서 공부를 객관적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하여간 결론으로 말하면 포크할 줄 모르면 예를 들어 칵 걸고 이것도 포기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네. 갑자기 네 무더기가 더 나온 거야. 이것까지 다 네 거야. 카드 한 장 뽑았더니 그러면 가야죠. 라고 여기서 생각할 것 같아요. 이성마비가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네. 조금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아니 나올 것 같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 봐라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경제적 제재 조치가 너희한테 효과가 없구나. 오케이. 그럼 더 우리가 센 거? 이제부터 보여줄게. 기다리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940년 7월 5일에 미국이 각종 전략 물장 및 전쟁 물자에 대한 대일본 수출 금지 조치를 발령합니다. 근데 이미 아까 어느 정도 그때 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26일에는 항공기 연료 및 각종 항공 엔진 부품, 그다음에 특정 종류의 고철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려요. 근데 이게 일본한테는 큰 거였어요. 그 생산 능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20세기부터 가장 중요한 게 전쟁의 물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겠어요? 철석유. 그렇죠. 석유. 정확합니다. 이 두 가지를
틀어지는 거예요. 어. 사실 일본은 그 자기들의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산업을 돌아가기 위해서 전쟁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미국산 고철이 필요했었어요. 아니 뭐 석유도 80% 미국서 가져왔으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해외 자산 압류 처리를 해버렸는데 네. 일본에 돈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어디다 투자했겠어요? 미국에요. 다 미국에 투자했죠. 그랬더니 뭐 영국, 네덜란드, 유럽 나라까지 다 압류하는데 왜 거기는 압류해 봤자고. 네. 결국 미국에 있는 거 다 압류해 버리니까 네. 갑자기 이제 더 이상 일본은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전쟁이 졌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석유 수출 금지에다 재산 압류까지 가면 이건 사실상 전쟁 선포다. 네. 근데 일본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이 먼저 우리를 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이 카드를 내놓으면서 이제 일본은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지, 정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이 미국하고 붙긴 좀 그러니까 협상을 카드를 네네. 내자라고 냈는데 이게 패라는 게 네. 지가 유리할 때 내야 되는데 불리할 때. 석유랑 다 얻어맞고 내놓으니까 방금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씨앗 전쟁 못해 이렇게 되면 네. 그러니 미국은 초강경으로 나간 거예요. 지금 당장 빼 이렇게. 이미 마음이 돌아갈 대로 돌아간 거죠, 미국은. 그러니까 그거 내놓은 순간 일본이 우리 협상합시다. 그랬더니 협상해야지. 다 취소하고 다 빠져. 그러니까 지금 나가 있는 군대 다 싸그리 다 본토로 싸그리 다 복귀해. 빠져. 그래서 중국 다 토하고 어. 태평양 쪽으로는 아예 포기하고 그냥 끝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제가 좀 석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1차 대전 끝나고 나서부터는 대부분의 열강이 무슨 생각하냐면 이거 바다를 제패해야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래서 한마디로 이때 당시 해군 전함은 지금의 뭐 대륙간 탄도탄 같은 전략 무기로 분류가 돼요. 아주 중요한 전략 무기. 그래서 거함 거포주의라고 해서 이때부터 아주 커다란 전함이 커다란 대포를 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는데. 터키가 생각나네요. 근데 중요한 건 20세기 초까지 이 배들 전함의 연료가 석탄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석탄으로 갔어 배가? 네. 저기 보시면 지금 저 수병 옆에 네. 자루들이 쭉 있죠. 네, 네. 저 위에. 석탄을 지금 저기 배 위에다 저렇게 놓은 거예요. 와 저런 전함들이 석탄으로 갔어요? 자, 그 밑에 있는 사진도 한번 보시죠. 석탄을 저렇게 배 갑판에다 쌓아놓은 겁니다. 연료로서. 야, 신기하다. 그러면 저때 수병들은 폐염으로 다 죽었겠다. 그런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석탄가루 저거 와 그랬구나. 네. 그러면 저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삽으로 퍼서 불에다가 계속 그렇죠. 던져 넣는 그거를 하고 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석유가 1860년대부터 발견이 돼요. 네. 근데 이 발견된 석유가 에너지 자원을 쓰이게 하죠. 하지만 어떤 개념이었냐면은 19세기 후반까지 네. 대체 자원의 개념이었어요. 본격적인 연료가 아니라 대체 자원의 개념으로 석유를 생각했었어요. 근데 미국이 석유 보일러 선박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19세기에. 언제냐면 우리나라 조선 철종 때예요. 왠지 씁쓸하다. 근데 이 연료를 특히 배 같은 경우에 연료를 석탄에서 석유로 바꾼 건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석탄이 왜 저렇게 쌓여 있냐? 네. 고체로 된 연료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죠. 무게도 어마무시할 예,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가판에도 쌓아놓고 저러는 거예요, 저렇게. 근데 액체 연료는 네. 공간을 훨씬 덜 차지해요. 용기에 쏙 담아 예. 놓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도 훨씬 좋았습니다. 같은 무게당 그렇죠. 낼 수 있는 열량이 훨씬 그렇죠. 높다. 또 하나 파워도 달랐어요. 석탄을 뗐을 경우에는 네. 최대한 20노트를 못 넘깁니다. 어. 근데 석유를 쓰기 시작하니까 30노트를 가뿐히 넘어버려요. 오. 열 효율이 훨씬 좋아가지고. 네. 그렇다면 왜 20세기 초반까지 석탄이 아직 대세였느냐? 네. 석유를 보급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나라들이. 근데 미국은 빨대만 꽂으면 나요, 석유가. 나와. 텍사스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석유를 이용한 에너지 자원에서 가장 앞서 나갔어요. 영국도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어떡하지? 네. 그래서 처음에 영국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석탄하고 석유하고 같이 혼합하는 혼소 방식의 엔진을 써요. 근데 이게 석유만 쓰는 엔진에 비해서 효율이 6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좌절을 합니다. 좌절했다. 좌절하면서 영국이 그래도 친민지가 않잖아요. 네. 막 찾아요. 어딨지? 빨대 꽂을 때를. 막 찾는데 찾다가 보니까 이란에서 유전이 터집니다. 이란이면은 이란은 영국 당시에 식민지예요? 영국 식민지였어요. 거기도 빨대 꽂으면 나오는데. 야, 쭉쭉 나오죠. 그래서.
특히나 거기는 경질류라 가지고 예. 태우기도 잘 태우는. 그다음에 그 화학적으로 가장 처리하기 좋은 석유가 지금도 이란산 석유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입하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도 석유에 대한 갈증에서 벗어나죠. 그다음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인도네시아를 들어가면서 거기서 유전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소련도 영국이 유전 어떻게 하냐? 나오지. 영국이 그 더치셀이라는 합작 회사를 세워서 거기에 있는 석유까지 영국이 확보를 해요. 그래서 가장 앞서 나왔던 미국이 1911년에 1차 대전이 나오기 직전에 석유로 갈 수 있는 전함을 개발해요. 그리고 불과 1년 후에 영국도 개발에 성공합니다. 1차 대전에 영국과 미국 몇 척 빼놓고는 대부분 석탄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과 그 기술력을 그대로 갖다가 받은 게 일본이었고, 그러면 일본은 석유는 없는데 석유로 가는 배만 있었고,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일본도 1920년대까지는 일본이 근데 석유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석유를 떼서 가는 전함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일본이 생각한 건 우리 일본에 석탄이 나오니 석유는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안 되겠거든요.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할린에 가서 석유를 캐려고 했는데 사할린도 러시아하고 분쟁이 있었잖아요. 하필이면 50도에서 끊었는데 일본이 50도 이하, 소련이 50도 위쪽이었는데 하필 50도 위쪽에서 석유가 나오네. 50.7만. 예, 그래서 일본이 아씨 막 이랬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갔어도. 예, 뭐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 쪽에 많은 회사들을 파견해서 야 석유 한번 찾아보라고 했어요. 만주에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유전 개발을 못했잖아.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일본 편 드는 게 아니라 불쌍하긴 해. 만주 유전은 지금 개발하거든. 엄청난 예. 유전이 있는데 그게 있어요. 그게 이것도 일본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뭐냐면 일본이 당시 1930년대 가지고 있던 시추 기술이 지하 1000m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석유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 나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1300m부터 석유가 나와요. 뭐 신의 나라라면서요. 다행이다. 신의 나라지. 다행이다. 50도 이남이라서 다행이고 1300m라서 다행이다. 그런데 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삼국동맹.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독일하고 딱 하면서 독일이 그런 거야. 야, 너네 석유 때문에 고민이지. 아, 고민입니다. 우리한테 석탄 액화 기술이 있다. 석탄을 액화로 만들어. 그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석탄 액화 기술이 있다. 이거 하라. 그러니까 일본이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신이 우리 일본을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곧 독일이 주는 석탄 액화 기술을 가지고 우리 일본이 필요로 하는 석유 에너지의 50%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끊는 거를 알면서도 그래도 괜찮아. 뭔가 믿는 구석이 조금 있었군요. 자, 근데 이제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독일이 그 기술을 줬습니다. 네. 근데 못합니다, 일본이. 첫 왜요? 번째, 왜? 생산 설비 시설이 없어요. 설비 지으려면 또 미국한테 이거를 하려면 앞선 화학 정제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어요. 그게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필요하고 아하. 그리고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요것도 좀 오랜만에 제가 또 게임 얘기 한번 하자면 이제 문명을 다루는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후 단계의 기술을 받으려면 지금이야 퀀텀 점프가 돼서 새로운 기술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예전에는 1, 2가 있어야 그럼요. 3의 기술을 썼으니까 일본한테는 1, 2가 없었던 상황이군요. 그래서 이 준 기술을 가지고 하는데 아주 저질의 석유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항공기나 이런 데는 못 써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수소 첨가 기술이 필요한데 이건 독일이 있었거든요. 야 이거 이왕 준 김에 수소 첨가 기술도 줘야지 우리가 쓸 거 아니냐. 그때 독일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욕심이 과하시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럼 안준이만 못하잖아요. 꼬이. 죄송합니다. 감정이 들어가면 감정. 예. 그러고 나서 일본이 나중에 이걸 우리가 처음에는 기술 준다고 해서 너무 기뻐서 막 했는데 네. 계산기를 두들겨 봐요. 네네. 계산기를 두들겨 봤는데 어떻게 됐냐면 원유 1배럴당 4달러가 필요하거든요. 그냥 원유는. 네. 근데 이 기술을 쓰니까 원유 1배럴당 30달러가 필요해요. 뭐 일곱 배가 6달러, 넘네. 7달러도 아니고요. 아니 이게 지금도 이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가끔 지금도 그거 하잖아 중국도. 근데 석탄을 석유로 바꾸느니 네. 그냥 유전을 찾는 게 빨라. 빠르네. 그게 훨씬 싸게 먹힙니다. 이때부터 일본이 생각을 바꿉니다. 야, 첫 번째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두 번째 우리가 석유 찾아야 된다. 세 번째 석유 찾으려면 어디로 가? 남방 자원지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한 거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야. 이게 갑자기 뭉치가 4개가 됐잖아요. 네. 그때 일본 육군 군부가 딱 이 말을 하죠. 여기는 석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가야지가 딜이 됐겠네요. 더 들어왔구나 거기에서. 그들 일본 말에 의하면 통가로 뭐 주석 크롬 다이. 할 우리한테 없는 거 저기 다 있습니다. 고무. 결론적으로 중요한 고무. 우리가 미국하고 딱 끊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일본은 필사적으로 석유를 비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래도 석유를 수입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옥탄가 항공유만 안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민간에서 필요한 석유는 들어왔었어요. 아직까지는. 네네네. 근데 이때부터 모을 수 있는 석유는 전부 다 다닥다닥 긁어모아요. 그렇게 해서 1941년 8월 1일 기준으로 일본은 자그마치 950만 킬로리터의 석유를 비축합니다. 어느 정도예요? 근데 이게 당시 월 평균 일본의 소비량이 45만 리터 정도 돼요. 와 그러면 2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죠. 2년. 근데 문제는 뭐죠? 2년 후에는 어떻게? 그리고 전쟁하면 그게 안 돼. 아 그렇지 소비량이 예, 달라지. 그리고 항공유 같은 고급 휘발유가 택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이제 시간 게임에 들어간 거야. 무조건 찾아야 돼. 기름은 하루에 이만큼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독일도 비슷한 상황 아니었나요? 진짜 독일은 체코를 점령하면서 유전을 확보했고요. 두 번째 석탄 액화 기술이 있었고요. 노르웨이 쪽도 또 예, 들어갔고. 노르웨이 쪽도 하면서 유전을 확보했었고요. 근데 저희 예전에 네. 그 세계대전 했었을 때 기름 없어가지고 탱크 쓰고 막 아니 그러니까 없다는 그거는 게, 전쟁 예, 중반 수송하다, 이후부터 예. 수송이 그렇죠. 부족했던 거고. 그러니까 왜 그래서 독일이 소련 작전을 할 때 원래는 다 모스크바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나눠서 전 병력의 3분의 1을 우크라이나로 보내요. 유전으로 돌리잖아. 왜? 우크라이나 유전지대 때문에. 해서 수송해. 코카서스 지방 때문에. 아무튼 그건 확전이 된 다음이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일본도 미국하고 협상을 하려고. 사실 일본도 미국하고 전쟁한다는 것은 되게 신경 많이 썼어요. 부담스럽죠. 네,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가능한 협상을 하자. 네. 근데 지들은 너무 아깝잖아. 내무더기 플러스 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중국은 양보할게. 하지만 남방에서 철수 이제는 이 무더기보다 이 무더기가 더 서로가 큰 커. 거야. 그래가지고 중국은 양보할게. 근데 이건 양보 못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이제 이렇게 생각해. 니들 무슨 카드가 있어? 석유 없고 쇠 없으면 니들이 뭐 할 거야? 전에 말 잘 듣지. 그래서 이 상황이 되니까 너 무조건 다 철수. 이래버려요. 미국도 강하네요 지금. 예, 걔들도 무지하게 세게 나갔어요.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이러면 전쟁 선포다 그러고 막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뭐 안 돼. 무조건 다 돌려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러니까 너무 구석으로 몰면 쥐도 코를 문다. 그러니까 너무 몰지 말아라는 의견도 있었군요. 예, 그러니 약간 다 취소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회의가 야 우리가 중국은 철수하지만 남방은 못한다. 뭐 이런 거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미국은 다 필요 없어. 모든 거 원상회복. 고민하지 마. 네. 고민할 필요 없어. 근데 이 말이 또 고민하지 잘못 마. 들어가서 일본한테는 만주까지 내 나라로 들어가요. 이게 참 재밌어. 미국이 중국에서 철수하라고 그랬거든. 네. 그랬더니 일본 애들은 이 중국을 만주 포함 중국으로 생각한 거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달라요 개념이. 다. 당시 만주 지방엔 제대로 된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어요. 아, 중국의 국경이 따로 있고 만주는 따로 그냥 행정력이 못 미치는 그냥 땅으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의 아시아 이해라는 거는 정말 우리 생각하는 거 훨씬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상당한 인류 지식인들도 일본은 지금도 이거 사무라이가 칼 들고 다니고 뭐 그런 거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수두룩 뻑뻑했고. 근데 이런 와중에서 이제 네. 인도 차이나를 공격했고 41년 4월에 일본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일소 중립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일본, 소련. 일본과 소련과. 근데 일본은 착각을 합니다. 이게 일소 동맹으로 착각을 하고 그렇죠. 소련은 동맹은 아니야라고 중립이라는 예, 말이잖아요. 동맹은 아니야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일본은 철석까지 믿고 있었어요. 이거 동맹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자꾸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지? 그러니까 전쟁사는 항상 전쟁사에서 반복됐어. 전쟁사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모든 전쟁은 상대방을 생각하면 전쟁이 안 나요. 근데 아무튼 일본은 이때부터 큰 착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제 등등한 맹방이 셋이나 생겼다. 독일과 소련과 이탈리아. 소련. 그렇죠. 그러면서 인도 차이나의 나머지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그야말로 미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8월 2일에 전면적인 석유 수출을 금지합니다. 이제 일상 일본에 대해서. 물자까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일본 내에서는 전쟁 필수론이 아주 급격하게 대두됩니다. 이제 군부만 아니라 모든 사회 각계 계층에서 미국과의 일전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지금 일본의 그 사람들의 생각은 미국이 우리 쳤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때 일왕 이제 히로히토가
군령부 총장이었던 나가노 오사미하고 대화를 하는데 네. 그 대화 녹취록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이 일어날 경우 석유 공급원을 잃으면 해군의 석유 비축량이 2년분 임의로 1년이나 1년 반이면 석유가 바닥납니다. 따라서 지금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 고민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렇죠. 우리는 이게 짧아지니까. 그러니까 히로히토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미국과 싸웠을 때 승산이 있다는 것인가? 라고 물어봐요. 이길 수 있을지 어떨지는 사실 막연합니다만 달리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히로히토가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것은 세간에서 말하는 자포자기 아닌가? 자, 그러니까 히로히토가 석유 금수 조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군령부 총장이라는 사람이 전쟁해야 된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이미 그때 군부는 전쟁을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난 상태예요. 마지막으로 일왕의 재가를 기다린다라는 무언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럼 일왕 히로히토는 전쟁에 반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할 필요 어쨌든 이 없어요. 대화 예. 내용을 보면 군부는 이미 전쟁을 결정하기로 했고 네. 그냥 그 대답을 들으러 온 거고. 네. 사실 뭐 군부 내에서도 말이 많은데 네. 중요한 건 이때 일본 분위기가 이런 거 있잖아요. 사석에서는 네. 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이 얘기하니까 좀 세게 반대를 했단 말이죠. 사석에서 아까 말 잘했어. 계속 밀고 나가. 그리고는 진회의가 더 나는 전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분위기에서 이게 아시아권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하긴 뭐 다른 나라도 그런 거 있는데 내가 내는 안이 이성적 결론이 아니고 내 심성하고 항상 관련이 있다고 봐요. 누가 이거 안 좋은 거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면 너는 심성이 부정적인 거 아니냐. 우리 꼭 이렇게 들어오잖아. 맞아요. 저도 댓글 그런 거 많이 맞아요. 달리는데 이거 틀렸다 그러면 당신은 왜 심성이 부정적입니까? 정신에서 지고 시작해 막 네. 이런 거. 그런데 원래 이 합리주의라는 건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맞아요. 내가 심성이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심리적으로. 하지만 그렇게 토론해서 몰아가는 건 잘못이죠. 아, 너무 정확한 말씀이신 팩트만 것 갖고 같아요. 얘기를 해야 네. 되는데 너는 왜 네 눈엔 그런 것만 보이냐? 근데 그렇게 네, 짚고 이렇게 가는 가죠. 순간 이제 더 이상 그 대화에 순간 인사 기록에서 더 나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데서 판단 착오를 했다면 감점 10점인데 쟤는 심성이 좀 삐딱한 것 같다면 감점 80점이라고. 그러니까 잘했다. 계속 얘기해라. 저는 그래놓고 가서 저는 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일본이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은 가장 이성이 필요할 때 심성으로 그렇죠. 통일을 한 거군요. 말들을 참 희한하게 하더라고. 뭐 싸우자 이길 수 있다가 아니고 싸우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아, 지금 교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저 표현을 제가 잠시 후에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네. 아무튼 이때부터 이른바 일본과 미국의 티키타카가 시작되는데 전혀 현대적인 기준의 외교적 수사는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시 일본 대사였던 노무라 기치사부로를 불러서 경고를 하는데 네. 대통령이 어떤 외교 그 대사를 불러서 경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참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 정도가 대단히 센 표현이잖아요. 그쵸. 이때 루즈벨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까지 미국이 일본에 석유를 수출한 건 일본이 석유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것 같아 이를 막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석유는 석유대로 받고 전쟁은 전쟁대로 하겠다는 것인가? 나는 더 이상 우리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 일본 때문에 우리도 고무 수입의 차질을 빚고 있다. 지금 일본의 행동은 미국과 전쟁을 하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 말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자, 물어봤네요. 이거는 대통령이 대사를 불러서 할 말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왜? 확인하고 싶어요. 설마 얘네들이 진짜 싸우려고?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약간- 솔직히 얘기해봐. 선전포고 같은 느낌이에요. 대통령이 외교 이 대사한테 선전포고한 느낌이 좀 네,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일왕하고 군부하고는 다르게 당시 이때 일본 총리가 고노에 총리였는데 미국과의 협상에 사활을 겁니다. 이 사람은 나름 그래도 심성이 아니라 이성으로 민간 판단하신 총리라고 분이에요. 자기가 직접 나서서 루즈벨트하고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말하냐면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코델 헐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강경파예요. 코델 헐도 이 사람은. 이 코델 헐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상회담하고 싶다고. 근데 코델 헐이 거절을 해요. 왜? 나는 지금 일본의 외교를 믿을 수 없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대단히 어떻게 보면 일본한테는 대단히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데 나는 체인벌린 수상이 어떻게 당했는지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야? 영국 체인벌린 수상이 히틀러한테 계속 속다가 전쟁이 났잖아요.
이게 유럽에서는 대사가 하는 말이면 국왕이 하는 말하고 같아. 그래서 이걸 어기면 안 돼요. 국가 간의 약속은 네네. 어기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대사는 이렇게 와가지고 아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이게 좋습니다. 돌아가서 저쪽에다 전화해 보거든. 네. 그럼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럼 와서 이렇게 말을 바꾼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일본이나 특히 아시아 외교관들의 제일 문제가 아시아에서는 이게 괜찮은 거야. 상관한테 물어봤더니 위에서 하지 말래요. 이렇게. 근데 유럽의 외교는 이게 안 돼요. 전권 위임이라고 이게 합니다. 정권 대사. 그래요? 원래 대사라는 말이 전권 대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사의 한마디, 대사는 메신저가 아니야. 대리인이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쟤는 왜 한 입으로 두 말하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유명한 아시아에는 거짓말장이라는 말이 외교가에서 팽팽 돌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대사가 만약에 어떤 말을 하면 국가가 대사가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킬 수밖에 없어라고 할 정도로 대사의 힘이. 그렇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때 고노에가 이런 외교적 노력을 하는 거를 일본 군부에서 대단히 고가운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우린 전쟁하려고. 예. 그래서 1940년 9월 18일에 육군 소장파 장교들이 고노에 총리를 암살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우와. 그래서 10월 6일에 고노에 내각이 총사퇴를 하죠. 그리고 이 이후에 총리가 누가 되냐면 일본 육군의 최고 수장 도조 히데키가 수상이 됩니다. 끝났네. 완전히 군부에 넘어갔구나. 그리고 육군 군부에게. 와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다음 이야기.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을 결심하는데 급히에 진행된 진주만 공습 계획과 당시 세계 최강 수준의 전력까지. 진주만 공습 후 두 번째 이야기. 전력상 개전 시기에 일본이 앞섰던 건 사실입니다. 240만의 정규군, 300만의 예비군, 7,500대 항공기, 그다음에 230척의 주력 함선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제로 전투기, 동양의 신비 뭐 이렇게 불렀다고요? 아시아에서 저 정도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었어요. 우린 그때 인력거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솔직하게 말해요. 미국은 진주만이 아닐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5,000km가 넘는 기습이 어디 있어? 전 근대적 항구로 보면 거의 요새예요. 적의 배는 저기 뚫고 들어가죠. 한 척밖에 나올 수가 없어. 얼마 전까지는 천혜의 여선데 싹 뭐가 바뀌면 이게 죽음의 늪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딱 그래요.